왜 나한테 이렇게 여태까지 잘못 살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돼도 안 되더라고. 죽였습니다. 2023년 7월 21일 뜨거운 대한민국의 여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칼부림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더니 흉기를 숨긴 채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김모 씨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덮쳐 찌르기 시작하죠. 처음엔 김 씨도 격렬히 저항했으나 수차례 찔리며 자상을 입었고 서서히 힘이 빠져 쓰러졌는데요. 이에 범인은 쓰러진 김 씨의 목을 한 번 더 찌르고는 골목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후 범인은 약 3분 동안 마주친 3명의 남성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죠. 그리고는 체력이 빠졌는지 공격을 멈추고 이리저리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투항하며 오후 2시경 체포됩니다. 범인은 칼을 든 채 웃고 있었으며 한 시민이 그의 체포 장면을 촬영했죠. 이날 가장 심하게 공격당한 첫 번째 피해자는 인근에 있던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나머지 부상자 3명은 다행히 치료를 받아 살아남았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조선, 사건 당시 33살, 키 163, 백수였으며 이미 전과 3범에 법원 소년부 성취 전력이 14건으로 과거 1년 7개월 동안 소년원 생활을 했던 기록이 있었는데요. 2010년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 뇌진탕을 입혔고 싸움을 말리던 직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팔이 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죠. 또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7월 21일 조선은 마트에서 훔친 흉기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죠.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이 불행하게 사니까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 진술했으며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자신보다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피해자는 2018년 수능을 3일 앞둔 시기에 암투병하던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며 일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남동생을 홀로 키우는 조선보다 더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신림동에 갔던 이유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던 중이었으며 부동산과 통화를 하던 도중 조선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잘난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에 찌들어 살던 조선은 막상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것이었죠. 조선은 어릴 적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둘 다 살아있었으나 딱히 교류는 없었다고 하며 성인이 된 후 인천에 있는 이모네 집에 얹혀 살며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오가며 생활했죠. 이러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진단을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경찰과 프로파일러의 설득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 조선은 사이코패스로 밝혀졌습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 PCLR 측정 결과 29점이 나왔으며 이는 조두순과 같은 점수였죠.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조선은 범행 전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다 살해 방법, 급소,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했죠. 게다가 범행 4일 전에는 지인을 만나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다, 1, 2년 동안 못 볼 것 같다,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다 등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약을 했다고 밝혔지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지만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또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의료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계속된 거짓말과 진술 번복을 통해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을 받으려고 얕은 수를 썼던 것이죠. 결국 조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유정. 2023년 5월 27일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저 택시기사입니다. 아니 제 차에 탄 여자가 좀 이상해서요. 지금이 새벽 3시가 넘었는데 혼자 캐리어를 끌고 인적이 드문 숲속에 내려달라길래 처음엔 그냥 여행 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20분 뒤에 돌아와서는 다시 데려다 달라는 게 좀 수상하더라고요. 이후 출동한 경찰이 그녀의 캐리어에서 발견한 건 젊은 여자의 시신이었습니다.
정유정, 1999년생, 150cm의 작은 키. 부산에 살던 그녀는 평소 즐겨보던 범죄 프로그램을 보며 자신도 직접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살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말 그대로 미친놈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백수로 살고 있던 정유정은 살인 충동을 겪은 순간부터 인터넷에 시체 유기, 살인 방법 등 범죄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며 도서관에선 범죄와 관련된 책을 빌려 살인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죠. 이후 그녀는 과외 알바 어플에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한 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과외 선생님을 찾는다는 글을 올립니다. 2023년 5월 24일 20대 여성 A씨가 이에 응하였지만 나중에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되어 과외 제안을 거절하죠.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과외를 해본 후 결정해달라는 요청에 A양이 끝내 수락하게 됩니다. 이에 정유정은 신나서 대답하는데요. 그럼 아이를 선생님 댁으로 보낼 테니 상담해 주시겠어요? 이틀 뒤 정유정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중고 교복을 입고 중학생으로 위장하여 교복 안에는 흉기를 숨긴 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A양의 집에 방문합니다. A양의 집에 들어온 정유정은 그녀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흉기로 정확하게 목과 가슴을 노려 20번 이상 찔러 살해합니다. 정유정은 이후 진술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히 급소만 노려 수십 번 찌른 것은 그곳이 치명적인 부위인 걸 알고 한 공격으로 이미 계획된 범죄였죠.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를 구입한 뒤 다시 A양의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이후 새벽 3시 정유정은 캐리어를 끌고 택시에 탑승하여 낙동강 근처에서 하차한 뒤 숲속에 들어가 시신을 유기했으며 캐리어는 다시 챙겨서 돌아왔죠. 이때 그녀가 A양의 신분증과 휴대폰, 지갑을 따로 챙긴 것으로 보아 경찰은 완전 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택시기사는 정유정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새벽 6시에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하였죠. 이후 경찰은 낙동강변을 수색하다가 A양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으며 그녀의 집에서도 시신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체포될 당시 정유정의 캐리어와 손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자신이 하혈 중이라며 거짓말했죠. 또한 꾀병을 부리며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 제3자가 있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등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6월 1일 대한민국의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는데요. 피의자 신상 공개의 조건은 하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넷,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데 정유정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신상이 공개되었죠. 그녀는 경찰과의 진술에서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녀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아 연쇄살인마 강호순보다 1점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정유정은 1심에서 21장의 반성문을, 2심에서 46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대한민국의 최연소 여성 무기수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중에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무려 110회나 찔린 흔적이 있었고 양 손목은 절단된 상태였죠. 이런 끔찍한 정유정은 현재 포항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세 번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김소영, 2005년생. 요즘 큰 이슈가 되었던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소영은 어릴 적부터 잦은 절도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도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하던 아빠가 초등학생 때 집을 나가버리고 엄마가 혼자 일하며 키웠는데 이때 발달지체가 생겨 지능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며 틈만 나면 도둑질하는 버릇도 이때 생겼습니다. 이런 김소영은 커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남친의 지갑을 훔치다 걸려 절도죄로 고소당하게 되죠. 그러자 그녀는 억울했는지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역으로 신고했고 조사 결과 경찰 단계에서 남자친구는 당연히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김소영은 정신과를 드나들며 자신이 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데 이 약들은 후술할 범죄에서 살인도구로 쓰이게 되죠. 그녀의 첫 범행은 2025년 10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 음식점. 김소영과 식사하던 20대 남성이
김소영이 화이트 와인을 마시다 쓰러집니다. 소방 구급 활동 일지에 따르면 그는 통증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동공이 축소되고 말투가 어눌했으며 자력 보행이 힘든 상태였다고 하죠. 두 번째 범행은 2025년 12월 남양주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한 달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해하자며 미리 준비해간 수면제를 탄 피로회복제를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건넸습니다. 이후 음료를 마신 남자친구는 2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회복할 수 있었죠. 김소영은 이날 이후 챗 GPT의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위험한지 얼마나 먹어야 죽는지 질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로도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다섯 번째 사건부터 김소영은 마침내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일주일 전 우연히 알게 된 29살 남성 A. 김소영은 그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건네죠. 다음날 오후 2시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손님이 안 나오자 모텔 직원이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남자 A가 몸이 굳은 채 체액을 내뿜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김소영은 범행 직후 모텔에서 혼자 빠져나온 뒤 A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며 알리바이를 만들었죠.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 이후 경찰은 김소영을 의심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일주일 뒤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소영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 판단하여 출석 날짜를 미루게 되는데 김소영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2026년 2월 9일 김소영은 강북 수요의 한 모텔에 27살 회사원 B와 함께 들어갔고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뒤 2시간 후 혼자 모텔을 벗어났죠. 이때 그녀가 탔던 택시기사는 무언가 쫓기듯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이상해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후 5시 40분경 B씨는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김소영을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김소영이 건넨 맥주캔과 신분증이 발견되었고 해당 음료엔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었죠. 범행은 전과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SNS에 셀카를 올렸는데 대부분 누워서 촬영한 사진이었으며 팔로워 환영, 선팔 마팔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죠.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자택에서 발견된 범죄에 사용된 약물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는 불면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이는 술과 함께 먹으면 호흡 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켜 처방 시 음주 금지라는 복약 지도를 받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음주 상태였죠. 김소영은 남자들과 말다툼이 생기자 재우기 위해 먹였다, 죽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마지막 사건 때는 약물의 양을 2배 이상 늘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소영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피해자 남성이 죽은 뒤 그의 카드로 치킨집에서 20여 가지 메뉴를 주문해 13만원어치를 결제한 후 갖고 도망친 뒤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죠. 또한 지능검사 결과 IQ가 70대로 하위 10%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이야, 집, 홈집. 배터리 1% 남았을 때 핸폰이 끊겨서 지금 집 도착했어. 2026년 2월 1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구속 송치했으며 3월 9일 서울 북부지검은 김소영의 신상 공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공판은 북부지법에서 4월 9일에 예정되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살인마는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철몽몽이었습니다.